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침략자 40만을 몰아내고 9왕의 항복을 받아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어느 여름날 병사들 손에 칼 대신 삽을 쥐어주었습니다. 뙤약볕 아래 늪을 파괴하고 언덕에 포도밭을 일구게 했습니다. 삽을 쥐었던 그 손들이 어느 순간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 칼끝은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황제를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명장 프로부스 황제의 눈부신 영광과 너무나 허무했던 최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서기 3세기 후반의 로마입니다. 강철 같은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사방의 적을 무릎 꿇렸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적들은 전보다 더 사납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로부스입니다. 재위 기간은 약 6년. 그런데 기번은 이 짧은 시간에 프로부스가 옛 영웅들의 명성에 맞먹는 업적을 쌓고 로마 세계의 모든 속주에 평화와 질서를 되돌려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빛나는 공적은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땅을 되찾은 일이었습니다. 게르만족 침략자들이 이 풍요로운 속주를 마음껏 짓밟고 있었습니다. 번영하던 도시 70곳이 짓눌려 신음했습니다. 프로부스는 세 갈래의 큰 침략 세력과 차례로 맞섰습니다. 먼저 프랑크족을 라인강 하류의 늪지대로 몰아냈습니다. 다음은 부르근트족이었습니다. 약탈품을 모두 돌려주는 조건으로 무사히 물러가게 해주었는데 부르근트족이 그 약속을 슬쩍 어기려 했습니다. 응징은 즉각적이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두려운 상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폴란드와 실레시아 접경에서 내려온 리기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리이 부족이 으뜸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아리이 부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방패는 검고 몸도 검게 칠한다. 싸움은 가장 어두운 한밤중을 골라서 벌인다.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쓴 듯한 그 모습을 견뎌내는 적은 드물다. 모든 감각 가운데 전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눈이다. 하지만 로마군의 무기와 훈련 앞에서는 이 어둠의 전사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리기족은 대회전에서 무너졌고 가장 이름 높던 족장 셈노가 산채로 사로잡혔습니다. 프로부스는 용감한 부족을 절망으로 몰지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항복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행군과 전투와 후퇴에서 입은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리기족이라는 이름은 이후 역사에서 2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리아를 되찾는 동안 목숨을 잃은 침략자가 40만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프로부스는 야만족 전사의 머리 하나에 금화 한 잎을 걸었습니다. 기번은 여기에 서늘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병사들의 탐욕이 숫자를 부풀렸을 것이고 황제의 허영심이 그 숫자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부스는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로마의 독수리 군기가 엘베강과 네카어 강변에까지 나부꼈습니다. 적의 땅에서 직접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지 않는 한 야만족은 결코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프로부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들어맞았습니다. 게르마니아에서 가장 유력한 제후 9명이 로마군 진영으로 찾아와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승자가 부르는 대로였습니다. 끌고 간 포로와 빼앗은 재물을 남김없이 돌려놓아라. 곡식과 가축과 말을 곡물로 바쳐라. 프로부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게르만족의 무장을 아예 해제시키는 구상까지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대군을 거느린 총독이 늘 그 땅에 머물러야 했기에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계획이라 여기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대신 침입을 막을 방벽을 세웠습니다. 나무 울타리가 서 있던 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돌 성벽을 쌓고 알맞은 간격마다 망루를 올렸습니다. 성벽은 도나우 강가에서 출발해 언덕과 골짜기와 강과 늪지를 넘고 고불고불 300km를 달려 라인강에 닿았습니다. 두 큰 강 사이의 빈틈이 비로소 메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기번은 여기서 붓을 멈추고 냉정한 진실을 짚습니다. 중국에서 브리타니아에 이르기까지 기다란 성벽으로 넓은 땅을 지키려던 시도는 언제나 헛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때와 장소를 고르지만 지키는 쪽은 힘과 주의력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곳이 뚫리면 나머지 전선은 공포 속에 순식간에 버려집니다. 실제로 프로브스의 성벽은 황제가 죽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알레만니족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훗날 슈밥엔 지방의 농부들은 들판에 흩어진 폐허를 보며 악마가 쌓은 것이라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칼과 성벽이 아닌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프로브스는 평화를 설계하는 일에도 남다른 안목을 보였습니다. 항복한 게르만족에게 가장 용맹한 젊은이 1만 6천 명을 신병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50명, 60명씩 잘게 나누어 제국 곳곳의 부대에 흩어놓았습니다. 야만족의 도움은 느껴지되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프로브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전쟁으로 텅 비어버린 변경에는 포로가 된 야만족을 데려다 정착시켰습니다. 땅과 가축과 농기구를 내주며 로마를 위해 싸울 자손을 길러달라 했습니다. 반달족 일부는 바다 건너 브리타니아 섬으로 옮겼는데 도망칠 길이 사라지자 오히려 가장 충직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바스타르나이족 10만 명은 트라키아 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로마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야만족은 농사일의 더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크족 한 무리의 이야기는 실로 놀랍습니다. 흑해 연안에 정착해 있던 이들이 항구의 로마 함대를 통째로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아 지중해로 나섰습니다. 그리스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안을 마음껏 약탈했고 시칠리아의 부유한 도시 시라쿠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던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갔습니다. 스페인과 갈리아 해안을 돌아 마침내 고향인 북해 연안에 무사히 닻을 내렸습니다. 지중해에서 대서양까지 유럽을 통째로 한 바퀴 돈 대항해였습니다. 이 성공담이 프랑크족에게 바닷길의 매력을 일깨웠고 훗날 로마를 괴롭힐 바다의 재앙이 이렇게 싹 텄습니다. 동방과 갈리아에서 반란도 잇따랐지만 프로브스는 모두 제압했고 반란자의 죄 없는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제국 안에 적이라 부를 만한 존재가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프로브스는 성대한 개선식을 올렸고 시민들은 새 영웅의 행렬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야만족도 반란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브스의 군율은 아우렐리아누스처럼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엄격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가 병사의 잘못을 가차없이 처벌했다면 프로브스는 병사들을 쉼없이 일하게 해서 잘못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휘관으로 있을 때는 병사들의 손으로 나일강 백기를 정비하고 신전과 궁전을 지었습니다. 병사들은 건축가였다가 기술자였다가 농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명장 한니발이 병사들의 나태함을 막으려고 아프리카 해안에 올리브 나무를 심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프로브스도 같은 원리로 갈리아와 판노니아의 언덕을 병사들의 손으로 일군 포도밭으로 뒤덮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쏟은 곳이 자신의 고향 시르미움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황제는
드넓고 병든 늪지대를 기름진 농토로 바꾸는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기본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군대야말로 로마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장 용감한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짚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취하면 절제의 선을 잇기 쉽다. 프로부스 역시 사나운 병사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헤아리지 못했다. 병사라는 직업의 위험은 쾌락과 여가로 보상받아야 하는 법인데 군인의 의무에 농부의 노역까지 얹으면 결국 무너지거나 분노로 떨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타는 황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에 평화가 자리 잡으면 돈을 주고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다. 병사들 처지에서는 등골이 서늘한 말이었습니다. 평화가 완성되는 날 자신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의 여름 가장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황제는 시르미움의 늪지 배수 공사를 심하게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진흙을 퍼내던 병사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삽과 곡괭이를 내던지고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격노한 반란이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프로부스는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려고 세워둔 높은 철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탑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천자루의 칼이 한꺼번에 황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게르만족 40만도 어쩌지 못했던 영웅이 자기 병사들의 손에 새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기가 막힙니다. 분노는 채워지자마자 가라앉았습니다. 병사들은 곧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황제의 엄격함은 잊고 그 덕과 승리만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훌륭한 기념비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습니다. 여기 프로부스가 잠들다. 그 이름처럼 진실로 정직했던 사람, 모든 야만족을 이긴 정복자이며 참주들을 이긴 정복자였다. 황제를 죽인 그 손으로 비석을 세운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황제는 어땠을까요? 병사들은 슬픔이 가라앉자 근위대장 카루스를 만장일치로 황제에 앉혔습니다. 이때 카루스의 나이 약 60, 카리누스와 누메리아누스라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새 황제는 원로원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차가운 편지 한 통으로 즉위를 통보했습니다. 다정했던 프로부스와 딴판인 태도에 시민들은 불길함을 느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카루스는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르마티아족과 싸워 1만 6천 명을 전장에 눕히고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로마가 오래 미뤄온 수권,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페르시아 왕 바흐람은 로마군의 징역에 놀라 서둘러 강화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이 로마군 진영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황제를 뵙겠다고 청한 사절들이 안내받아간 곳에는 풀밭에 앉아 저녁을 먹는 한 노병이 있었습니다. 저녁상이라야 상해가는 돼지고기 한 조각과 딱딱한 콩 몇 달이 전부였습니다. 거친 자주색 모지고 한 벌만이 이 사람이 황제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카루스는 대머리를 가리던 모자를 슬쩍 벗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왕이 로마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페르시아 온 땅을 내 머리처럼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으로 만들어주겠다. 페르시아 사절들은 부들부들 떨며 물러갔다고 기본은 기록합니다. 위협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루스는 메소포타미아를 휩쓸고 셀르키아와 크테시폰이라는 페르시아의 대도시를 잇따라 차지했으며 티그리스강 너머까지 진군했습니다. 로마는 페르시아의 멸망이 눈앞에 왔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진중에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밤의 일을 황제의 비서가 편지로 남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어둠이 어찌나 짙던지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번쩍이는 번개 탓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가장 격렬한 천둥이 울린 직후 황제께서 돌아가셨다는 외침이 들려왔다. 병상에 누워있던 카루스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시종들이 슬픔에 겨워 천막에 불을 질렀고 그 불길 탓에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서는 지병 탓일 것이라 적었지만 후대의 많은 역사가들은 벼락을 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정복의 꿈은 천둥소리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부스는 분명 옳은 일을 했습니다. 늪을 농토로 바꾸고 언덕에 포도밭을 심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분명 좋은 뜻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상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잠시 멈추어 상대의 얼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사들은 황제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진실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뒤늦게 새겼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가치는 곁에 있을 때 알아보라고 1700년 전의 비석이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절정에서 병사들의 삽과 하늘의 벼락에 쓰러진 두 황제 프로부스와 카루스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루스가 남긴 두 아들 카리누스와 누메리아누스의 엇갈린 운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프로부스의 군막에서 병사로 잔뼈가 굵은 사나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